자,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를 또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중이고 5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개가 네. 이제 9월에 결심이고 10월에 이제 선고가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85.4%로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시정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때 가서 또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보수 언론들은 아주 대놓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사실 이자들은 거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신자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그 총선 전에도 이재명이 이제 총선 전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 갈 것이다. 이걸 믿었던 수박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수박이었음에도 스스로를 이제 호박으로 분칠을 해가지고 호박인년 행세했던 인간들 중에 일부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박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그렇죠. 저기 자기 몸에 둘렀던 그 페인트가 지워지면서 네. 수박으로 드러났어요. 자, 지금 2개 재판, 네. 공직선거법이 하나 있고요. 위증교사가 하나 있죠. 위증교사가 하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뭐 패색이 있거나 하는 그런 재판은 없다. 물론 판단은 이제 판사가 하겠지만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저도 이제 취재를 조금 해보고 왔는데 이 사건은 정치 재판이에요. 정치 재판이지. 네, 정치 재판이니까 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근데 네. 사실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법부가 네. 쪽팔리게.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김문기를 성남시 있었을 때는 몰랐다. 이 발언 갖고 허위사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네.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법 쪽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고소 고발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지갑은 닫고 입은 연다.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덜 하고 수사할 때도 그렇지.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세훈이가 도입했던 그 선거법이 그러했거든요. 오세훈이가 국회의원일 때. 근데 만약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줘버리면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렇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그분 이거 발언했었거든요. 그렇죠. 토론회 때. 근데 대장동 그분이 아니잖아요. 검찰에서는 그걸 이제 나중에 덮으려고 계속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막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점은 이 재판에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정도. 게다가 그 녹취록에 정영학 녹취록에 그런 말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반면에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사실 실형이 나온다기보다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무슨 말을 했길래? 아니 그 사람한테 이른바 김진성 씨라고 전 시장 김병량 시장인가요? 네. 그 사람 측근한테 사실대로만 진술해달라 이 얘기한 건데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발언이 있었나요? 그게 이제 법의 상식과 네. 일반인들의 상식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만 얘기해줘라라는 네. 것 자체가 외압 행사라고 이제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유를 했다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진실로 말해줘라라는 게 나에게 유리한 걸로 얘기해달라라는 걸로 이제 판사들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액면 그대로를 봐야지. 그렇죠. 형사범죄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몇 년간 봐왔던 재판들을 보면 정치 재판의 경우에는 우리 사법부가 액면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가 주목되네요. 그렇죠. 판단을 그 판사의 판단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뭐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디다. 네. 뭐 그런 심증에 의해서 그는 이재명이 자기 유리하게 진술해달라는 뜻이었다라고 제멋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유죄를 준다. 와, 그 뒷감당이 될까요? 그게? 예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판사들은 판단이 어려울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니까 주먹을 때려 더 세게 때렸다는 얘기고 한쪽에서는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둘 다 맞는 말이네. 둘 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 주먹으로 때렸으면 더 세게 때린 거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으면 덜 세게 때린 거니까 네. 형량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비유적인 얘기예요. 네. 그러면 판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때렸다. 손으로 때렸다. 좀 가볍게. 아니죠. 손으로 때렸다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이 돼요. 손바닥
손톱과 주먹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손. 손바닥도 주먹도 다 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손으로 때렸다는 걸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됐지만 그 당시에 재판을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언론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표창장이었거든요. 그 재판에서 판결문에 표창장 위조는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표창장 위조는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위조한 걸로 판단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창장 위조 단계별 파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재판은 표창장 위조의 방법까지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죄라는 거예요. 아, 그래. 검찰의 공소장은 좀 잘못됐지만 결국 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밝혀낼 이유는 없다. 근데 했다. 그러니까 심증이네. 심증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재판에서는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 법조인들, 변호사들도 그렇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죠. 근데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법원에서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많이 조국 싫어했죠. 전 장관을 그런 상황에서 나온 좀 불공정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분은 또 미래 권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분이고, 오늘 지금 방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재명 차기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50%가 넘어요. 그리고 한동훈하고는 10%포인트 그 이상 격차를 벌렸고요. 그 법조인들을 20%인가? 법조인들 그리고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 잘 얘기해달라 이 말을 갖고 위증교사 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위증교사를 해달라로 해석할 만큼 판사가 그렇게 오버를 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실 김태형 기자님이 조국 전 장관 재판도 보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좀 불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유죄가 나오지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때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항상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 확대돼야 합니다. 네. 배심원 제도가 도입돼야 하고요. 아니, 네. 판사들만의 그런 뇌피셜로 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인생이 결단나는 문제인데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게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직업이 딱 두 개 있어요. 검사랑 판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 들어가면 공소장 일본주의가 있거든요. 네.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건데, 이미 언론 보도를 보고 여러 이제 노출된 그런 미디어의 그 이미지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공소장 일본주의도 그렇고요. 검사의 객관 의무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불리하든 유리하든 다 내야 돼요. 모든 증거를 다 내놔야 하는데, 유리한 거, 그 검사에게 있어서 유리한 것만 내놓고 판사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 검사 옷을 벗겨야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기자들은 사실 일할 거리가 많아서 이게 역설적으로는 좋은 건데, 검사들이 유리한 증거를 안 내는 경우들을 찾거든요. 근데 그런 증거들 찾았을 때 정말로 검사가 이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판사들이 이런 증거를 못 보고 판단을 했다면 이게 정말 공정한 재판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지금 결과를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 1위 이거 언제적 거야 이거? 8월 21일 거? 50% 넘는 거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인데, 여기서도 43.2 대 25.6 이재명 대 한동훈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쿠키뉴스 조사였는데, 쿠키뉴스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쿠키뉴스 50.7 대 30.4 20% 격차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세란 말이죠. 저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 지가 아무리 윤석열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야, 너희는 뿌리부터 하나잖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의문이에요. 대립각을 세우는 척을 하는 거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은 그걸 그렇지. 네. 지금은 그렇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원외의 당대표예요. 원외의 당대표인데 네. 영향력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으면 이철규라던가 뭐 권성동이라던가 얘네들이 가만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고 있죠. 네. 이 말은 뭐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관계는 끈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지금 뭐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랑 여기 회담을 하자, 여야 회담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처음에는 뭐 제3자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제3자 추천을 뭐 받자 뭐 대법관이라던가 근데 그런 거 하다가 민주당이 받겠다고 하니까 또 말을 바꾸고요. 말을 바꾸고 그 결국은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그냥 타도해야 돼요. 뭐 대화를 할 여지가 없어. 이쯤 되면은 좀 알아차려야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그 여기자를 놓고 이제 성희롱을 했나 봐요. 야, 발언이 뭐 상당하대요, 보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죠. 아니, 그렇죠. 어디 가서 나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요 하면은 네. 뭐 그래도 인정받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 논설위원이랑 국정원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기자들이 쩔쩔 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밥자리를 하는 자리나 아니면 뭐 술자리를 하는 자리나 그런 데서 여자 기자들을 품평회를 하면서 성적으로 마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 기자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만나 보여요. 쫄깃쫄깃. 물 많은 스타일, 싸겠네, 찰질 이런 표현. 그러면서 지읒지읒 부러지기 직전, 싸고 싶네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2번은 가야. 뭐 이런 내용. 특정 여기자 사진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인데 이거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 공개된 내용은 제보한 사람이나 공개된 내용은 미디어오늘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해자들의 신원만 그 직위만 공개를 한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나 문제가 너무 되는 게 충격적이야. 이건 세상에. 너무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국정원 대변인이라는 그 사람이 국정원 지부가 있는 곳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부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톡을 논설위원과 직접 주고받고. 야, 이거는 어유 이 사람들은 바로 아웃돼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이죠. 벌써 네. 기자 3명이 평기자 3명이 동료 여기자들 품평회를 하다 걸렸어요. 그렇지. 네. 아마 다 잘렸을 걸.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그 품평을 했던 남자 기자 한 명의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제보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러니까 언론에 제보가 된 내용 외에도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비슷한 경로로 이게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 그렇게 한번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발언입니까? 네. 동료 기자들을 그 상품화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미친놈들 아닙니까? 네, 뭐 이거는 뭐 네. 무슨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게 세상에 다 알려졌으면 그 여기자도 본인이 그렇게 당한 걸 알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고 있겠네요. 네. 네. 그 논설위원회 해명이 웃깁니다. 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렇단 얘기지. 네. 했던 얘기죠. 그 핸드폰에 톡이 어떻게 노출됐는지 본인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걸 찾으러 다닐 거고. 하지만 이 사안은 정말로 중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이거는 천인공노할 그런 발언들이긴 한데 이거 뭐 해킹이 됐다든지 제가 남몰래 이걸 캡처해서 세상에 알렸다든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입수가 됐는지 그 경위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자가 아마 획득한 경로는 정상적인 경로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로가 아니고서 얻는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저널리즘의 이제 문제인데 뭐 최재형 목사 때도 이 카메라 녹화한 것 때문에 몰카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노출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보도를 해야 될 때는 약간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보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공익성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저는 꼭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만약에 예. 누가 해킹을 해서 저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보도했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또 이자들이 나쁜 품평을 한 이자들이 그렇게 해서 또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염려가 돼서 이게 이제 너무나도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 되나서 검찰을 비판하면 모두가 처벌받는 혹은 이제 그런 권력자를 최재형 목사 봐봐 지금 저 스토커로 지금 몰려가지고 네. 처벌받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 권력자를 비판하면 처벌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논쟁도 생기는 건데 제가 오늘 다른 언론들 보니까 네. 종군 기자들이나 아니면 좀 기자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환경이지만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거나 그러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법적인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 되고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보도를 꼭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민주화운동 때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된 분들도 사실은 그게 전과가 아니라 일종의 훈장 같은 보도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도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박종철 열사 때 열사가 물고문을 당하다 사망을 했을 때 그때 동아일보의 보도는 정말로 빛과 소금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6월 민주항쟁을 앞당기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언론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언론이 이제 자본 권력, 정치 권력 그리고 네. 이제는 수사 권력에까지 귀속이 돼 가는 모습 들이 국민들의 눈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의 몰락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미 몰락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시점을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 대부분은 이제 삼성이 광고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삼성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삼성을 빼고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 광고를 다 빼도 회사가 운영된다고 해요. 근데 언론이 사회 비판, 권력 비판을 못하는 지경까지 와버렸고 자본에 휘둘리는 경우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권력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끝나면 이 이재용 회장의 재판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지. 그러면 광고를 슬슬 빼기 시작할 거고 그게 이제 언론의 몰락의 단초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언론은 없어지는 거고 남아있는 언론 이제 이재용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뭐랄까요. 언론으로서는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삼성의 더러운 돈을 먹느냐 아니면은 좀 가난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보도하느냐 그 이제 길목에 조만간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될 날이 오고요. 이재용도 아마 어디 갔을 때 막 사람들이 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뭐 굳이 언론한테 돈을 줘가지고 내가 이미지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난 이미 이렇게 스타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만 이제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얼마 전에 국무회의 하는 과정, 그러니까 19일이죠. 국무회의 하는 과정에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다들 안 짚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예.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를 할 거다라고 남한 내부의 자기 반대 세력. 근데 개전을 얘기했어요. 개전. 전쟁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네.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이용할 거다.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한한테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라 이렇게 지금 쑤시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한 얘기가 뭐냐면 군과 민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군과 민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군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 계엄령.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용민 TV가 열심히 계엄 가능성 또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그 발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